다음에는요, 패배한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도전 박영선, 그리고 김영춘, 또 눈물이다. 앞서서 패널분들께서는요, 사실 이 두 후보가 이 정도 득표만 한 것도 상당한 거였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싸웠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눈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선, 지지율 1위 달리다가 악재에 무릎을 꿇었다. 김영춘, 가덕도 신공항, 바람몰이도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두 후보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는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현구택 전 부위원장께는요,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 좀 질문으로 드릴게요. 앞으로 박영선 후보, 뭐 박영선 전 장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분간은 좀 쉬시겠죠. 일단 뭐 지역구는 물려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장관도 내려놨고 떨어졌으면 사실은 뭐 정치를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겠죠. 내심에는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 국면까지는 좀 쉬지 않겠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아마 서울시장 재도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내년 정도에. 왜냐하면 이게 세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실 이제 정식 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6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대선 국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대선이 만약에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굴러간다 그러면 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서울 민심도 보면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아까 예. 지금 지난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거와 이번 선거를 딱 비교해보면 돼요.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생각으로 그냥 정치를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왜죠? 이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죠. 시장이 예. 지난번에 보면 시위와 충돌하다가 결국은 사퇴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민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시장 업무를 봐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니들이 뭐 별 수 있어? 우리가 이겼어. 내가 시장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에 대한 오만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예. 지난번 총선과 이번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위와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부딪히고 마찰하다가 결국은 여론적으로 돌파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주민투표라는 게 결국은 시의회랑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묻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개표도 못하고 물러섰는데 저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좀 뭐 시위회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계속 유지돼서 내년까지 간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박영선 후보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그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오세훈 후보도 물론 지금 대권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뭐 내년에 바로 나가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임기가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내년 나간다 그러면 사실 올해 가을쯤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아마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선은 분명히 노릴 것이고 근데 뭐 다들 인정하듯이 저는 아마 이 개인들 간의 어떤 격차라고 보진 않아요.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 심판이 많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분위기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도전도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표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들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투표율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과거 선거와 좀 비교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여기는 정식 전국 단위 지방선거였잖아요. 그때 60.2였습니다. 전국 평균이요. 그리고요.
이번 4.7 재보궐선거 보시면요. 56.8. 공휴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50%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물론 2018년 지방선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높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58.2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52.7입니다. 역시 두 지역 모두 50%를 넘은 걸로 보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표심에 대해서 연령별 표심을 좀 분석했습니다. LH 불공정 부동산 실정에 앞서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가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뒷부분입니다. 2030이 돌아섰다. 젊은 세대가 여당 지지에서 돌아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투표율 뭐 이런 걸 좀 보고요.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에는 좀 연령별 분석이 되거든요. 그걸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답니다. 엄청난 지지입니다, 이거는요. 거의 몰표가 간 셈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강남 상구에도 굉장히 오세훈 후보 지지가 뭐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좀 그래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연령별로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요. 일단 20대는요. 여기는 이제 남녀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오세훈 후보가 55%를 넘어갑니다. 압도적이죠. 30대 역시 비슷한 모습. 역시 2030이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거는요. 40대입니다. 근소하지만 40대는 여당 박영선 후보 지지가 우세합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다른 연령대 역시 오세훈 후보, 야당 후보 지지가 우세하거든요. 근데 40대만 유일하게 여당 후보가 근소하지만 앞섭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현상이에요. 그래서 좀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정근택 전 부위원장과 윤석 전 최고위원은 판넬에 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좀 써주세요.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동안 20대가 야당 후보를 이렇게 지지한 이유, 그리고 40대는 계속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각각의 이유를 좀 생각하시는 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과 좀 비교했어요. 앞서 보세요. 앞서 보시면 20대, 30대, 40대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20대, 30대는 표심이 바뀐 겁니다. 그 40대도 뭐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당 지지 우세가 근소하게 우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근택 전 부위원장, 20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40대는 여전히 여당 박영선 후보 지지가 근소하지만 우세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각각 있을까요? 뭐 20대, 30대가 아마 야당을 지지한 건 저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불공정, 부동산, 뭐 LH 다 나왔는데 저는 아마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불평등이다라고 봅니다. 불평등. 결국은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기득권자 아직 보면 이제 좀 이제 4050 이런 분들은 다 집도 사고 취직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전세값, 월세값 굉장히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수입은 그대로고 전세값 오르면 월세 오르면 결국은 수입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뭐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은 지금 질문의 핵심은 40대가 그러면 왜 민주당을 예. 그대로 지지하는가 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 배경이 있는 같아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지금 40대가 보면은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나이고 학번으로 보면 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번인데 예.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아마 IMF 때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나와서 두 번에 아마 본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받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아마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 지금 40대들은 그래도 IMF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고 취직해서 대부분 아니겠지만 서울 뭐 수도권 중에 뭐 자기 집 정도는 마련했을 것 같고 아, 직장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고참 정도 예. 과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은 됐을 것 같고 한 15년, 20년 정도는 다닌 것 같거든요. 40대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나 아니면 뭐 고용 문제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인 본인의 경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10년을 경부했단 말이에요. 보수 정부 예. 20년과 진보 정부 10년을 경험한 예. 그런 데서 아마 저는 뭐 기본적인 정치적인 의식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좀 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택 전 부위원장도 40대 아니십니까? 이 세대에 속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50대입니다. 50대인데 예.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 50대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대가 기본적으로 보면 386 세대로 보잖아요. 80년대 학번으로 보는데 저게 사실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40대로 조금 바뀐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 세대를 잡지 않으면 예. 다음 대선이 없다라는 어쨌든 생각을 갖고 20대 30대를 위해서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2030 세대의 이런 표심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뭔가를 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세대 그리고 40세대 약간 표심이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분석해드리면요. 저 그래프를 보면 20과 30의 그 차트에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은 뭐 어떤 비율로 나타나지만은 예. 20에서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엄청납니다. 아, 그러네. 여기 보면 회색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30도 회색 지대가 다른 곳에 크거든요. 아. 저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번 예.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 여성 중에 15%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안 뽑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뽑은 후보가 누구냐면요. 예.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후보들입니다. 아, 지금 이 이른바 이제 군소 후보라고 통하시는 그렇죠. 분들. 근데 군소 후보가 도합 15%면 되게 많이 받은 거거든요. 아. 여성의 당,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예, 그다음에 예. 무소속 신지혜 후보 이런 분들에게 예. 표가 많이 간 건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민주당이 계속 이 여성과 남성, 특히 20대, 30대 있어가지고 예. 갈라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표심이 20대, 30대에서 다르게 표출되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여성들이 원래 민주당을 뽑는 경향성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강하게 지지하고 예. 이번에 피해 호소인 논란을 일으켰던 분들 원래 페미니즘과 좀 관계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남희순 의원 같은 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선거가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불미스러운 성추문으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을 뽑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두터운 회색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망설여졌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게 너무 지금까지 강해지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지고 72.5%라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이제 저희 당에게 보낸 것이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지난 한 10년 동안 그 여성주의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갈라치기 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사실 그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요. 고정적인 표심이 좀 나오는 게 지역주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계급론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경제적 계급론의 영향을. 근데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 불공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누가 표창장을 위조해 가지고 공정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남녀 관계없이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요. 하지만은 남녀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왜곡을 만들게 되면요. 저렇게 남녀 표심이 다르게 나오고 중간에 회색층이 두텁게 나타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민주당 저거 보고서 아차했을 거예요. 아. 예, 뭔가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그 밭을 만들어놨구나. 아, 이 회색 지대 부분이 20대에서 넓게 나타난 그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죠, 예. 예. 그 40대가 근소하지만 여당 후보 지지가 좀 나왔거든요. 앞서는 걸로.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경제적 계급론이랑 더불어 가지고 저기는 고정된 표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역 출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전통적인 갈등 구도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 예. 20대로 가면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이슈에 대해 반응하는 건데 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출신이라든지 인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아젠다를 놓고 이제 표심이 형성될 예. 가능성을 보이거든요. 20대에서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연코 민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부추겼던 성 갈등입니다. 아, 그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 사실은 그런 분석이 적확하다면 정당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는 역시 이제 표심 분석인데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샤이 진보라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진보 중에서 좀 망설이고 있지만 표심을 드러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었거든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당이 기대한 샤이 진보도 신기루였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비슷한 격차. 지난 총선 샤이 보수와 마찬가지다. 샤이 진보의 존재.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박찬환 교수님. 네. 샤이 진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미약했던 겁니까? 샤이라는 말 자체가 예. 열셋이 있는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예.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 이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샤이 보수가 있거나 샤이 진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결론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랬는데 예.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예. 또 하나 네거티브도 먹히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격차가 아주 초근접 정말로 뭐 몇백 표 차로 몇천 표 차로 갈리는 예. 그런 선거에서는 샤이 진보, 샤이 보수 또는 네거티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지난 총선도 그랬잖아요.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샤이 진보나 샤이 보수는 안 나왔다. 이게 이제까지의 우리의 이제 어떤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그럼 진보층은 결집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저는 40%의 지지율이라고 본다면 40% 조금 못 맞췄죠. 예. 39%를 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더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결집은 있었다고 봐요. 예. 다만 그 결집이 민주당의 호소에 따른 결집이냐 아니면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따른 반작용이었냐라고 본다면 예. 예를 들어 오세훈 지금 당선자지만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뭐 용산 참사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지 민주당이 뭐 읍소해서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좀 그런 점에서 그 효과가 크지 못했던 이유가 예. 저는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반사이익 이 부분에 따른 결집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샤이 진보보다는 오히려 분노의 심판이 아, 노인 60, 70대의 투표율, 강남의 투표율, 20, 30대의 투표율이 예. 오히려 샤이 진보의 결집력보다 더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표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분노의 표심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뭐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게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요.